오늘은 노예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노예에 대한 정의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브리타니카 사전을 뒤져보시는 걸로 하시고, 역사적으로 노예제도가 강화됐을 때가 있고 약화됐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노예제도는 굉장히 광범위한 비인간적인, 비자발적인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대표적으로 노예제도와 관계되는 사건으로 여겨져요. 흔히 링컨은 노예제도를 반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만, 조금만 자료를 찾아보면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링컨이 했던 연설 중에 하나가, 노예제도가 미국이 분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나는 노예제도를 찬성할 것이고, 만약 그걸로 인해서 미국이 분열된다면 나는 반대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링컨이 대통령이 된 이후 백악관으로 흑인들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흑인 노예는 아니고요, 북부에 있었던 흑인 자유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불러서 제안을 하죠. 지금 미국 내에서 갈등이 있으니 너희들이 다른 곳으로 가서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다. 그것이 중남미의 온두라스라는 지역이었다고 해요. 남북전쟁이 일어났던 원인이 노예제도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남북전쟁의 원인에 대한 좀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은 산업구조의 차이입니다. 북부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반면에 농사짓기가 훨씬 좋았던 남부지역은 농업경제였던 거죠. 여기서 관세제도에 대한 입장 차이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북부는 높은 관세를 원했고 남부는 낮은 관세를 원했다고 해요. 관세가 높아지면 북부의 제조업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미국은 지금과 달리 유럽에 비해서 제조업 능력이 떨어졌어요. 보호무역이 필요했던 겁니다. 반면 남부는 목화, 담배 등을 생산해서 유럽에 수출해야 됐던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관세를 높이게 되면 당연히 유럽도 관세를 높일 것이고, 그럼 남부 쪽에서 생산되는 농산품들을 수출하는데 당연히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남부와 북부는 서로 다른 관세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좁혀질 수 있을까요? 눈앞에 수출 증대라는 목표를 생각해보면 남부의 의견이 맞다고도 볼 수 있고요, 미래의 주도 산업은 제조업이야 라고 주장을 하면서 북부의 손을 들어줘도 맞는 선택일 수 있어요. 물론 결론적으로 북부가 승리하면서 제조업 중심의 국가가 되고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국이 최대 강국으로 우뚝 서게는 돼요. 이건 현재 입장에서 과거를 보면서 할 수 있는 말이지,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남과 북은 갈라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링컨은 분리된 미국은 힘이 안 그래도 없는데 당시입니다, 더 약해질 수 있고 유럽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뭉쳐야 산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현재 EU도 비슷한 이유로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 노예 제도에 대한 시선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농업 중심, 특히나 거의 모든 걸 사람 손으로 해야 됐던 상황, 특히 그 당시에 목화 재배는 더더욱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종신, 노동자, 노예죠. 노예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또 하나는 넓은 남부의 토지에 비해서 노동인구가 적었던 겁니다. 자연스럽게 노동인구가 필요했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노예를 대거 흡수하게 되죠. 반면에 북부의 제조업은 좀 달랐어요. 기계가 돌아가고 그 옆에서 기계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약간의 숙련 노동직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또 제조업이라는 것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즉 종신 노동자가 제조업 입장에서 봤을 땐 유리한 선택지가 아니었던 거죠. 이런 식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엉클 톰 스케빈이란 소설이 나옵니다. 링컨이 이 소설의 저자인 해리어 비처 스토어를 만났을 때 이 작은 여인이 이 전쟁을 시작하게 했군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불만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서로. 그런 상태에서 도화선을 당기는 사건이 있었던 거죠. 물론 링컨의 당선이 거기에 또 하나의 도화선이 됐다는 말도 있어요. 경제적인 이유가 계속 쌓여가던 상황에서 사회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결국은
터질 것이 터진 거죠. 후대가 보는 남북전쟁은 노예제도의 폐지, 그래서 인권에 한 발 더 나아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나 1960년대가 되어서도 계속적인 인종차별은 있었습니다. 역사의 시계바늘을 조금 더 앞으로 당겨보겠습니다. 미국이 한참 노예제도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갖고 전쟁을 벌이던 시기 이전에 이미 유럽은 노예제도를 폐지했어요. 유럽이 선진사회여서 였을까요? 이런 면에서는 선진사회예요.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났고 제조업 중심의 국가로 먼저 넘어갔어요. 종신 근로자의 필요성이 경제적으로 없어져 버린 겁니다.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1시간에 할 일을 100명의 노예와 그들을 관리하는 20명의 자유인 관리자들이 붙어도 10시간이 걸려야 그 일이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과거에도 저랬다면 노예제도는 이미 없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곳에 투자할 자본가는 없거든요. 그리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노예제도는 없어졌지만 어떤 인권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동 노동 착취라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노예제도는 없어졌는데 다른 인권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역사의 시계바늘을 왕창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로마 시대로 가보죠. 로마가 포에니 전쟁이라는 큰 전쟁을 치르면서 사회가 급격히 변해요. 그 중에 하나는 시칠리아 지역을 점령한 사건이 있어요. 시칠리아는 제우스가 내연녀에게, 헤라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선물로 바쳤다고 하는 섬이에요. 왜 선물로 줬느냐 하면 너무 풍요로워서. 기회가 되시면 시칠리아 여행 한번 꼭 가보십시오. 계속 이어지는 구름 위에 끊임없이 밀밭과 포도밭이 이어집니다. 생산성이 무지하게 좋은 지역이에요. 이렇게 생산성 좋은 지역이 로마의 땅으로 편입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카르타고가 선진 영농 기법을 갖고 있었어요. 그 기법까지도 수입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덧붙여져요. 노예의 공급입니다. 그 전까지 로마는 자영 농업 중심이었어요. 로마의 시민이란 자기 땅이 있고 자기 땅을 스스로 개간하고 농사를 지어서 그 수입을 가지고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이런 모양이었거든요. 그런데 큰 토지가 들어오고요. 그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노동력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연전연승을 거두면서 노예가 많아진 거예요. 노동력이 충분히 투입이 된 겁니다. 땅이 많아지고 노동력이 많아지니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때도 문제는 생겨요. 먼저 그 방향으로 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계속해서 자영농을 유지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결국 시칠리아에서 들어오는 3분의 1 가격의 밀 공급으로 인해서 자영농이 붕괴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 사회는 승자의 저주라고 불리우는 엄청난 혼란에 빠져요. 빈익빈 부익부에 의한 혼란이죠. 이 문제가 100여 년 이상 이어지고요. 그래서 그라쿠스 형제도 나오고요.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고 카이사르가 나오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팍스 로마나가 이어져요. 지금까지는 서양을 살펴봤는데 동양으로 좀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통일이 됩니다. 통일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임진왜란이 터졌으니까 좋은 기억은 아니에요. 일본 내로 가보면 계속 영주들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이 끝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다 보면 사회가 안정되고 그러면 토지 개간을 더 할 수 있게 됩니다. 전쟁에 의해서 계속 황폐화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난 거죠. 농사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무엇이 늘까요? 인구가 늘죠. 그런데 토지의 공급은 어느 순간에 스톱이 되죠. 그런데 인구 증가는 탄력을 받아 있어요. 관성의 법칙이죠. 일본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소를 없애고 사람이 쟁기를 끌게 해요. 지금도 그렇지만 소는 엄청나게 먹고요. 그러나 내놓는 게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인구는 남아 돌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노동력을 최대한 넣어서 단위 토지당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간 거예요. 이때부터 일본인들이 부지런해졌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포커스는 생산성 향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될까요? 인구가 늘어날 일 없는 상황에서 방향은 뭘까요? 외국인 노동자를 계속 흡수한다? 물론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전 세계는 전반적으로 먹고 살만해져요. 이것도 언젠간 한계에 부딪힐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방향의 생산성 향상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거의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죠. 대항해의 시대,
유럽에서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다라는 학설도 있지만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는 포르투갈이 아프리카에 금을 찾으러 가는 것이 시작이었다라는 학설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네갈 인근 지역에 금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었다고 해요. 그걸 보고 갔는데 우연찮게 노예를 데리고 왔고 그 노예가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배경에 뭐가 있었냐면 당시 유럽에 돌았던 흑사병이 있어요.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그 이상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뭐 지역 차이는 있으니까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 노동 인구의 급감이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요? 노동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노예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노동력을 채운 거죠. 또 한편에선 인간의 노동력을 대처할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 또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이 산업혁명은 노예제도가 없어지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농업이 노예제도의 원인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최근 CES에서 존 디어라는 농기계 회사의 CEO가 기조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더 이상 농사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아닌 기계화, 자동화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인터스텔라 보셨습니까? 쿠퍼가 경작하는 옥수수 농장에 사람이 있던가요? 있죠, 쿠퍼가. 그 외에는 기계였어요. 우리는 자꾸만 전원일기를 떠올리면서 사람이 한 땀 한 땀 밭농사를 짓는 것을 생각해요. 물론 밭농사는 아직까지 자동화가 잘 안 돼 있는 영역이라고 해요. 하지만 뛰어난 한국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자동화 방법을 찾아내고 있어요. 자동화가 일어나고 다른 형태의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는 거죠. 로마에는 해방 노예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에서의 노예는 대체로 아예 다른 종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계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말 통하는 기계. 챗GPT가 생각나네요. 로마에서의 노예는 그냥 나쁜 운명을 만난 한 명의 인간으로 본 거예요. 물론 인권을 중시해서 그랬던 건 아니라고 전 보여져요. 주인을 위해서 정말 헌신을 했거나 아니면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로 자기 능력을 넣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들이 자기 신분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들을 해방노예라고 합니다. 이 제도가 있었던 이유는 로마의 독특한 선거제도 때문에 그래요. 로마에서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나의 클라이언트들이 많았었어야 돼요. 클라이언트는 여기선 고객은 아니에요. 자본가들이 파트로네스가 됩니다. 이들이 선거에 나갈 때 자기 클라이언트, 자기 지지자들이 많으면 당연히 유리하겠죠. 자본가들은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 밑에서 열심히 일했던 노예들을 해방시켜주면 시민이 됩니다. 그대는 아니고 그 다음 때. 그럼 이 사람들이 고마워서라도 그리고 계속해서 관계를 가져가기 때문에 투표를 파트로네스에게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노예로 봐서 그렇지 자본가라는 측면으로 보면 지금도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공한 자본가들이 후배 자본가를 키우는 거예요. 왜 키울까요? 후배 자본가가 성공하면 투자한 선배 자본가는 더 큰 부를 이룰 수 있어요. 그 부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겠죠. 미국의 가장 유명한 벤처 캐피탈 중에 하나가 세콰이어 캐피탈이죠. 이 기업도 성공한 벤처 사업자들이 모여서 후배 벤처 사업자들을 돕는 거예요. 이걸 국가 차원으로 보면 어떨까요? 한 나라의 환율은 자본의 이동인데 수출에 의한 흑자도 있지만 투자에 의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사회일수록 이런 자본의 이동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많은 벤처들이 생기고 있고 이 벤처들이 생산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미국에 있는 캐피탈리스트들이 이스라엘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진출해 있는 구글의 주요 목적은 능력 있는 벤처를 선별하는 역할이라고 해요.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지금 많이 걱정하는 환율 문제도 자본 이탈에 대한 걱정도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한계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요? 노예제도의 탄생도 생산성이랑 관계가 있었고요. 노예제도의 폐지도 생산성이랑 관계가 있었어요. 생산수단을 공유하고자 하는 접근이 공산주의였지 않습니까? 결국 실패로 돌아갔죠. 각자의 생산수단을 갖고 있게 되면 그 사회는 건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영 농업이 활발했을 때의 고대 로마는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었어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